저는 올해 36, 한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했고, 저는 늘 바쁜 사람 곁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별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말 조심스러운데 나랑 지인들이 너무 여러 번 봐서 너희 남편이 어떤 어린 여자 회원이랑 너무 붙어 다니던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남편이? 제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늘 무뚝뚝하던 그 사람이? 매일 아침 남편의 도시락과 아이의 아침을 챙기는 제게 오늘도 고생 많아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요? 친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센터 근처 카페에서 둘이 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고 밤늦게까지 같이 운동한다는 얘기도 들었어. 그냥 조심해.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씻고 나와서는 TV 앞에 앉아 맥주를 마셨죠. 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온 신경은 핸드폰에 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도 않던 남편의 SNS를 훑어보다 한 장의 사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헬스장 거울 앞에서 찍은 평범한 사진이었는데 그의 목에 낯선 회색 목도리가 걸려 있었죠. 저는 남편이 목도리를 한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선물한 목도리도 답답하다며 서랍에 처박아뒀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든 목도리 하셨네요. 마음에 드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겨울에 꼭 하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디를 눌러보니 남편의 헬스장 회원, 25살. 프로필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이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진, 단둘이 찍은 셀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원과 트레이너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목도리 누가 준 거야?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죠. 아, 그거? 회원이 하나 선물로 준 거야. 뭐 그냥 받았어. 버리기도 뭐하고. 그 태연한 말투가 더 섬뜩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새벽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운동 좀 하고 올게. 요즘 몸이 찌뿌둥해서.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길.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차는 헬스장을 지나쳐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죠. 차 안에서 남편이 내렸습니다. 익숙한 듯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갔어요. 2시간. 그들에겐 즐거웠겠지만 제게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같은 목도리를 한 남편과 그 여자.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눈을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웃으며 같은 문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수십 번도 더 반복한 것처럼 익숙하게요. 그 순간 제 결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분노가 슬픔을 삼켜버렸으니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쥐고 간 건 사진 몇 장과 SNS 캡처뿐. 원룸 앞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뒷모습, 목도리 사진, 댓글들. 이 정도면 증거가 되겠죠? 그러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황은 있지만 법원은 정황만으론 인정 안 해요.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둘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직접 증거가 필요해요. 통화 녹취, 문자 또는 그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라니 그걸 어떻게 받아내죠? 하지만 그때부터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증거를 만들면 되죠. 저는 법이 요구하는 진실을 직접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에 갔습니다. 남편이 3주에 한 번 머리를 하러 가는 날이라 헬스장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가방 속엔 작은 녹음기를 넣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핸드폰 녹음도 켜두었어요. 그 여자는 몸에 쫙 달라붙는 복장을 하고 런닝머신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 남편한테 목도리 떠주신 분 맞으세요? 감사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네요. 남의 남편한테 손수 뜬 목도리를 주시다니.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아무래도 제 운동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냥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요. 올겨울 춥다 그래서. 그 말들은 이미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어요. 정말 몰랐다면 결혼을 한 사람이냐며 놀랐을 테니까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새벽에 원룸 앞에서 만나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 거기 그냥 제 집 앞인데 좀 으슥하다 보니 데리러 와주신 거예요. 그녀의 모든 말들은 제 가방 속 녹음기가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저를 지옥에서 끌어올린 유일한 손잡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가 유부남인 걸 인식하고도 교류를 이어갔다는 말 한마디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며칠 뒤 소장을 접수했고 법원에서 사건 번호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소송 넣었어. 당신이 아니라 그 여자한테.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미쳤어? 네가 뭘 안다고 고소해? 야, 의부증 여자랑 못 살아. 이혼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뻔뻔하구나. 이건 나를 지키는 일이야. 생활비 안 주면 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이혼하고 싶으면 해. 어차피 당신 귀책 사유니까. 몇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약 6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피고는 혼인 중인 남성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이는 혼인 생활을 심각히 해쳐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이다. 원고가 제출한 숙박업소 출입기록, 메시지 내용, 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법 행위는 인정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필요가 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파탄 정도,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로 무너진 내 삶이 드디어 법의 언어로 증명된 순간이었으니까요. 판결문을 들고 돌아오는 길, 그 회색 목도리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분노와 모욕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힌 끈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냥 넘어가지 뭐하러 싸워.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의 배신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킬 거야. 그 결심 하나로 저는 다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도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통 속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증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면 진실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켜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응원합니다.